47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에러 처리. 그리고 48장도 이어서 같이 달려볼게요. 에러 처리의 필요성.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호하게 불가능하다. 예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콘솔 로그로 스타트 해놓고 풀을 호출했는데 풀가 정의되지 않았어.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럼 요거는 실행이 안 되는 게 맞죠? 트라이 캐치를 감싸면 실행되지 않고 종료될 요런 녀석에 대해서 실행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죠. 요 부분에서 나는 에러가 나도 요 부분만 에러를 내고서 건너뛰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실행하게끔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트라이 캐치를 감싸는 거죠. 이러면 스타트하고 여기서 푸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지만 엔드는 문제없이 실행이 되는 거죠. 885페이지. 직접적으로 에러를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에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쿼리 셀렉터를 했는데 얘가 널일 수 있어. 그 널에다가 클래스 리스트를 더하려고 하면 에러가 날 수 있다. cannot read property class list of null. 그래서 문법에 맞지 않을 경우에 요거는 또 샵 1이라는 게 올 수 없죠. id에는 그죠. 셀렉터는 문자열로 와야 되죠. 시작이. 그래서 에러가 난다. 버튼이 존재하는 경우 요거 옵셔널 체이닝이죠. 그런 경우 있을 경우에만 요 뒤에 구문을 실행해라 라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않을 때는 에러가 날 것이다. 요것도 물음표가 없으면 그 얘기고요. 따라서 늘 에러가 없을 거다라고 단정 짓고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뭔가 용어가 이제 와닿죠. 프라미스에서도 캐치 봤었죠. 파이널리 똑같이 봤었죠. 원래부터 있던 게 얘는 거죠.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가. 프라미스는 요 문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메서드로서 점 캐치, 점 파이널리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원래부터 있었던 애들은 이거죠. 트라이 구문에 정상적인 코드가 들어가요. 실행해야 하는 코드. 근데 여기서 이 중에서 에러가 있을 때는 캐치 구문을 타게 만드는 거고 파이널리는 캐치를 탔든 트라이를 탔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번 실행되게끔 하는 이 파이널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스타트하고서 에러가 있더라도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이 되고 엔드는 이 구문에서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구문을 벗어나온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없이 실행이 된다. 요거고요. 에러 객체 에러 자체를 한번 VIR로 열어보면 여기에 프로토타입 가보면 되겠죠? 네, 여기에는 컨스트럭터랑 메시지 네임 요렇게 투스트링 요렇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뉴 에러라고 하면 걔가 자동으로 요게 투스트링 호출된다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네, 메시지에 에러 에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택에 원래 그 에러 메시지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녀석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만이 있는 게 아니고 메시지는 사용자가 넘겨준 메시지고 실제로 화면상에 노출되는 녀석은 스택이라는 녀석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이 에러에는 하위에 신텍스 에러, 레퍼런스 에러, 타입 에러, 레인지 에러, URI 에러, 이발 에러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모두 에러점 프로토타입을 상속받는다. 넘어가서 스로우 문이 있습니다. 888 에러 생성 점수로 에러 객체를 생성한다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미 그렇죠. 뉴 에러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거는 그냥 에러 객체 인스턴스일 뿐이죠. 그냥 인스턴스입니다. 이거를 스로우로 해줘야 에러가 듭니다. 이게 던져주는 겁니다. 뭐 에러를 던진다. 뭐라고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저는 에러를 던진다라고 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스로우 한다, 던진다, 에러를 던진다. 또 무슨 표현이 있으더라? 네, 그럼 주로 던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던진다고만 하면 다 알아서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스로우 한다. 네, 스로우 표현식. 에러를 발생시킨다라는 목적 자체가 스로우가 에러를 발생시킨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여기서 던짐으로써 화면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코드가 이 줄에서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 스로우를 어디서 내냐면 트라이 캐치에서 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실행이 됐죠. 그럼 이 캐치 구문에서 에러 메시지를 가지고 콘솔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뭐 텍스트 파일에다가 담게끔 할 것인지 그러니까 파일로서 저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버로 전송할 것인지 에러 로그를 그런 식으로 이 캐치 구문 안에서 로그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실무상에서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에러를 먼저 던져줘야 되고 던지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앞에서 봤던 뭐 레퍼런스 에러, 신텍스 에러, 타입 에러, 레인지 에러 이런 등등의 에러들은 이미 기존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자동으로 알아서 값이 나오겠지만 그 밖의 경우에 뭐 우리한테 넘어올 값은 0부터 10 사이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넘겨준 값이 12야. 이런 경우에도 에러 처리를 해서 그걸 로그를 남기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12라는 값이 왔을 때는 판단해서 스로우를 해주면 되겠죠. 47-11번 이렇게 리피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n과 f를 받아서 함수가 아니면 던져라. 여기는 함수를 받겠다라는 의미로 이건 사용자가 이런 식의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에러가 안 나는 거죠. f가 왔을 때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함수가 아닌 게 왔을 때는 함수가 아닙니다. f is not a function이라고 하면서 뻗어버리겠죠. 만약에 요거를 없애고 해봅시다. 그러면 리피트 2 하고서 여기 펑션이 와야 되는데 펑션이 안 갔어. 그럼 f is not a function이라고 하는 에러가 어디서 났냐면 14번 줄인데 그게 아마 여길 거예요. 트라이 캐치를 감쌌기 때문에 뻗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에러 메시지를 하고 넘어간 게 아닌 거죠. 근데 얘를 살리면 에러 메시지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f must be a function 이렇게. 이 구문 여기 가기도 전에 먼저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안전하게. 아니면 스로우를 했을 때는 콘솔을 하지 않고 콘솔 에러를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조용히 넘어갑니다. 별거 아니죠? 에러의 전파로 갑니다. 889페이지. 에러 처리, 프라미스의 에러 처리 한계에서 본 바와 같이 에러는 호출자 방향으로 전파된다. 즉, 콜스택의 아래 방향으로 전파된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17-12번. 푸 함수, 바 함수, 바즈 함수가 있는데 우리는 바즈만 호출했어요. 그럼 바즈에서 바를 호출하고 바에서 다시 푸를 호출하고 그럼 푸에서 에러를 던졌어요. 그러면 푸 실행 컨텍스트에서 던진 에러가 어디까지 전파되느냐? 바로도 전달되고 실행 컨텍스트 상에 그 위에 있는 그 바는 또 다시 바즈로 전달이 되고 바즈에 의해서 이 캐치 구문까지 탈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죠. 890페이지. 스로우된 에러를 캐치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강제 종료시키지 않고 실행 흐름을 복구할 수 있다. 근데 스로우된 에러를 어디서도 캐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강제 종료된다. 전체를 통과하는 에러 컨트롤러가 컨트롤한 거네요. 트라이 캐치를 하면은 거기서 받는 거고 트라이 캐치가 없으면 전체 그 브라우저 자체에서 내장되어 있는 에러 핸들러가 받아서 에러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컨텍스트도 탄 게 보이죠. 가장 먼저 있는 녀석부터 찾아가죠. 후에서 발생했는데 걔는 바 내부에 있는 애고 걔는 다시 바지 내부에 있는 거고 걔는 다시 전역 컨텍스트 내부에 있는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7장 끝냈고요. 48장 48장 모듈 가겠습니다. 페이지 891페이지. 모듈의 일반적인 의미. 모듈이란 애플리케이션을 구별하는 개별적 요소로서 재사용 가능한 코드 조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모듈은 기능을 기준으로 파일 단위로 분리한다. 이때 모듈이 성립하려면 모듈은 자신만의 파일 스코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파일 스코프, 모듈 스코프. 스코프라는 게 예전에 봤던 적이 많이 있죠. 변수의 유효 범위였죠. 그러면 지금 모듈 스코프라고 얘기하면은 모듈이라고 하는 파일 단위로 분리되어 있는 그 파일 하나에 대해서 스코프가 정립이 된다. 그러니까 변수가 해당 파일에서만 유효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정도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만 내용으로도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자신만의 파일 스코프를 갖는 모듈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다. 비공개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코프의 개념이 딱 맞아 떨어지죠. 다시 말해 자신만의 파일 스코프를 갖는 모듈의 모든 자산은 캡슐화되어 다른 모듈에서 접근할 수 없다. 즉 모듈은 개별적 존재로서 어플리케이션과 분리되어 존재한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과 완전히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모듈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재사용되어야 하고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을 익스포트라고 합니다. 공개된 모듈, 익스포트된 모듈은 다른 모듈에서 재사용할 수 있고 그 다른 모듈에서는 익스포트한 것들 중 일부를 불러들입니다. 이를 임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익스포트를 한 거를 필요한 곳에서 임포트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코드의 단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고 재사용성이 좋아서 개발 효율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넘어가서요. 892페이지 자바스크립트와 모듈.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듈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연대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링크를
첨부를 할 테니까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겁니다. 여기 비퓨전 모듈 시스템들이라고 해서 12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커먼JS와 AMD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 아까 알쓸 신작 개념으로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ES6 모듈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6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동작하는 모듈 기능을 추가했다.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이미 사용할 수 있습니다. 893페이지로 가서요. 스크립트 태그에 타입 모듈 어트리뷰트를 추가하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모듈로서 동작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아닌 ES 모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확장자를 MJS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라고 하는데요. 권장하지만 꼭 MJS라고 쓰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밑에가 중요한데요. ES 모듈에서는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스트릭트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가 되고 스트릭트 모드를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넘어가서 모듈 스코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듈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js 파일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바.js도 해보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서 2, 3, 4번을 따라서 쭉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콘솔에 뭐가 찍히는지를 봅시다. 푸 찍혔고 바가 찍혔죠. 뭐 여기까지는 지금 당연한 얘기죠. 푸.js라고 하는 파일을 스크립트로 그냥 로드를 했고 바.js도 스크립트로 그냥 로드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실행이 된 내용들이 있는 거죠. x 변수를 선언했고 푸를 넣고 윈도우.x를 출력했더니 푸가 됐고 다시 바라는 변수를 한 다음에 전역 변수로 선언했는데 윈도우.x를 찍었더니 여전히 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변수가 전역 변수인 것을 알겠죠. 푸에서도 전역 변수에 선언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푸가 들어간 거고요. 윈도우 객체, 전역 객체에 x 프로퍼티가 할당이 있던 거고 다시 덮어 씌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듈이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파일이 분리는 되어 있지만 스코프가 전역 스코프 상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이거랑 같다고 봐도 되죠. 요 내용이랑 사실상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수를 보호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아니니까 덮어 씌워지지 않게끔 ES 모듈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894페이지에서 48-5번 확장자명을 MJS로 이 부분에서 48-7번 예제에서처럼 타입이 모듈을 넣고요. 이제는 둘 다 언디파인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48-5번에는 요게 하나가 붙어있죠. X를 출력하는 부분. 밑에도 바.js에서도 마찬가지로 출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새로 고침하고 보면 푸.mjs에서 푸가 나오고 밑에 윈도우.x는 undefined가 나왔죠. 다시 바.mjs에서도 바가 나오고 undefined가 나옵니다. 바 undefined 그죠? 이렇게 모듈로서 서로의 스코프가 전역 스코프가 아니라 별개의 모듈 스코프가 생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48-8번도 같은 얘기입니다. 푸에서 x를 선언해서 푸를 출력을 했는데 바.js에서는 x 아무것도 없이 그냥 x만 출력하라고 했을 때는 x가 없기 때문에 이 스코프 바.mjs에서 선언한 변수 x가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모듈이 어떤 건지 맛은 살짝 봤고 넘어가서 89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e스포츠 키워드. 모듈은 독자적인 모듈 스코프를 갖는다. 따라서 모듈 내부에서 선언한 모든 식별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모듈 내부에서만 참조할 수 있다. 모듈 내부에서 선언한 식별자를 외부에 공개하여 다른 모듈들이 재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e스포츠 키워드를 사용해야 한다. e스포츠 키워드는 선언문 앞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수, 함수, 클래스 등 모든 식별자를 익스포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제 48-11번 lib.mjs라고 했는데요. 만들어 보죠. 네, 이렇게 놓고 내용을 보면 네, 익스포트는 선언문 앞에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내용 보시면 const 앞에서 했고요. 펑션 앞에서 했고 클래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익스포트가 된 거냐면 파이, 스퀘어, person이라고 하는 애들이 익스포트가 된 거죠. 네, 48-12로 내려가면 선언문 앞에 매번 익스포트 키워드를 붙이는 것이 번거롭다면 익스포트할 대상을 하나의 객체로 구성하여 한 번에 익스포트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을 지워주고 밑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익스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묶어놨던 얘네들을 이렇게 새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방법론적으로 이제 사람들마다 뭐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지기 마련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하나씩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 변수 하나를 예를 들어 검색을 했을 때
이 lib.mjs 파일 자체가 용량이 굉장히 커요. 뭐 만 줄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파일을 검색하면 요 부분이 찾아왔을 텐데 여기는 그냥 콘스트만 되어 있다 그러면 한 번 다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맨 밑으로 가서 익스포트가 됐나 안 됐나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줄이 길면 길수록 이만큼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파이가 실제로 익스포트가 잘 되어 있는지 변수명이 잘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내려가는 게 생각보다 좀 고역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신에 장점은 있죠. 여기에 한 번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익스포트 된 애들은 확실하게 이 부분만 파악하면 된다라는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각각의 선언 각각의 익스포트를 넣는 방법, 그리고 맨 밑에 모아서 한꺼번에 해주는 방법. 네, 거기까지 봤고요. 임포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른 모듈에서 공개한 식별자를 자신의 모듈 스코프 내부로 로드하려면 임포트 키워드를 사용해야 한다. 48-13. 네, 방금 만들어낸 이 lib.mjs 파일을 app.mjs에서 다시 불러오도록 했어요. 네, 현재 app.mjs 파일에서 같은 폴더상에 있는 같은 경로상에 있는 lib.mjs 파일로부터 파이 스퀘어 펄스는 불러왔어요. 그러면 파이가 출력이 될 것이고 스퀘어가 출력이 될 것이고 다 실행이 잘 될 겁니다.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바꿔야겠죠. 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 새로 고침된 걸 보면 이 내용과 일치가 되죠. 파이 값이 잘 나오고 있고 10의 스퀘어, 10의 제곱이니까 100. 리라는 이름의 펄슨을 만들었더니 펄슨 인스턴스 리가 생성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app.mjs라고 해서 정확하게 5번 줄에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파일이 분리가 되면 어떤 파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더 찾기가 쉬워져서 디버깅하기에도 좀 용이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48-15번 예제로 가겠습니다. app.mjs 파일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임포트 방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별 as lib라고 해서 불러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lib.mjs에서 익스포트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lib라고 하는 객체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부를 as, 뭐뭐로써 하겠다. 이름을 이제 별칭을 지어주는 거죠. 전부 불러와서 걔를 lib로 할래 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 lib.이 붙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lib.이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똑같이 동작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별명을 붙이는 거를 이제 알리아스라고 하는데 이 알리아스는 이 방법뿐이 아니고 아까 전에 이렇게 불러왔을 때도 하나하나에도 별칭을 정할 수 있습니다. as 파이 그러면 여기서는 pi라고 쓸 수가 없고 파이라고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이 똑같이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pi라고 다시 되어 있으면 여기는 에러가 날 겁니다. pi is not defined. 그렇죠? 얘는 파일을 불러다가 이 스코프에서는 변수명을 대문자 pi라고 할래 라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넘어가서 48-17. 이번에는 디폴트를 익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맨 밑에다가 붙여놓을게요. 익스포트 디폴트 스퀘어 동작 똑같이 되고 있는 그런 스퀘어를 디폴트로 선언을 했어요. 디폴트는 이름 없이 하나의 값을 익스포트를 하는 거고 디폴트는 전체 이 스코프 상에서 이 모듈 하나 안에서 단 한 번만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app.js에서 불러올 때 스퀘어를 떼고 여기서 한번 불러볼게요. sq라고 그럼 얘를 sq로 써도 동작이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어디서 된 거냐? 이 sq라는 게 뭐냐? 디폴트로 불러온 애를 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객체로 묶여있는 애들은 그냥 익스포트 콘스트나 익스포트 클래스 같은 익스포트 펑션 등등 어쨌든 디폴트라고 선언하지 않고 익스포트한 애들은 객체로 묶여서 그 객체 안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반면에 디폴트로 선언하는 애는 그냥 이 자체의 뭐 바깥에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디폴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48-18번 윗줄 let, bar, const 키워드 등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const, who, equal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export, default, who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책에서 나온 내용이 전부인데 사실 좀 많이 미흡해요.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모듈을 전부 학습하시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좀 제 영상 예전 거를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다음 영상으로 모듈에 대해서도 22분짜리로 좀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스터디 끝난 이후에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브라우저에서 메인 하나만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메인에서 알아서 네트워크를 타고 불러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책 뒤에서는 지금 바벨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요. 바벨과 웹팩을 이용한 얘네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파일 한 대 묶어요. 즉시 실행하면서 안에다가 다 모든 걸 넣어 놓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의존성주의 방식으로 결국은 만들어요. 이 웹팩 자체에서 어떤 변수명을 부여해서 그 모듈마다 별도의 스코프를 가지게끔 해주는 것까지가 역할이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번들링을 하고 나면 이 번들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파일로 묶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SPA를 하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JS 파일이 커지는데 그 커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웹팩 때문인 거죠. 이 커져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SPA를 하더라도 우리가 ES에 있는 모듈 시스템을 쓸 수만 있으면 이걸로 충분한 거니까, main.js를 모듈로 불러온 것만으로. 그러면 번들링도 할 필요가 없고 딱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JS 파일을 임포트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함수를 호출할 때 비로소 네트워크에서 그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그 모듈을 불러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웹팩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 번들링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라고 봐야겠죠. 바벨을 돌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바벨만 없앨 수 있으면 ES 모듈을 계속 바로 쓸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되게 컸어요. 이 웹팩이 사실 프론트엔드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뭔가 핵심 개념에 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거는 끝났으니까, 끝났죠. 우리 지금 스터디 끝났고 이 얘기만 잠깐 해봅시다. 웹팩 없는 게 좋지 않나요? 우리 왜 맨날 웹팩 때문에 저거를 해야 되지? 스트레스 받아야 하고, 네, 코드 스플리팅 하고, 뭐 트리 쉐이킹 하다가 뭐 트리 쉐이킹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지, 웹팩은.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웹팩은 뭐 한 팀에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몰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도 그 채용 공고 보면은 우대 사항에 웹팩 꼭 들어가 있지. 그만큼 니즈는 많이 있다는 건데 그 니즈가 다 이놈 때문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놈 때문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거죠. 네, 아이 때문이다. 익스플로러 때문이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는 JSX. 근데 JSX는 타입스크립트로도 되거든요. TSC 돌리면 JSX 문법을 리액트에서 이해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변환해주는 거 얘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야, 바벨 돌리는 게. 그 제가 최근에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벨 없이도 리액트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발생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노드 모듈스. 이거를 임포트를 엑시오스, from 엑시오스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웹팩이란 걸 이용해서. 이건 사실은 웹팩이 제공하는 문법인 거지. 원래대로는 이렇게 가는 거죠. 모듈스에 있는 엑시오스에 있는 빈에 있는 뭐 lib에 있는 엑시오스.lib.js 뭐 이거를 불러와라 라는 문법을 이렇게 간편하게 해준 것 뿐인 거예요, 웹팩이. 이런 편리한 기능을 다 쓰면서도 ES6를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번들링이라고, 뭐 검색어를 뭘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번들링하지 않고 그냥 ES6 순수한 모듈만 가지고 노드 모듈을 관리해주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디노인가요? 다이노인가? 이 녀석은 접근법이 좀 다르죠? 아예 CDN에서 가져오죠? 그러면 이러면 이런 게 필요가 없죠. URL로 접근하면 되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URL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 방법이면 웹팩이 필요 없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웹팩을 공부하고 있는 게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는 녀석을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미래를 봐서는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방향성이. 그래서 웹팩 공부는 당장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는 굳이 그걸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웹팩을 막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뭐 예지력이 막 엄청 뛰어나게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방향이 그게 맞지 않나? 라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제 생각은 이렇다. 네, 저는 바람이 이겁니다. JSX를 JS 문법으로 잘 치환해주고 그 다음에 ES 모듈을 만으로 구현 가능한 세상. 이게 훨씬 좋아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가 이상하게 했는데 어떤 게 좋냐면 처음에 화면 렌더링 할 때 번들링 해놓은 JS 파일 하나 불러오는 것도 월등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옛날에는 뭐 그거 있잖아요. 네트워크에 그 리퀘스트 보내고 리스판스 보내는 횟수를 줄여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한 번만 하기 위해서 JS 파일을 억지로 하나로 뭉뚱그리고 번들링도 같은 맥락에서 한 건데 모듈 시스템은 에이싱크하게 호출을 한단 말이죠. 필요한 것들만 딱딱.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일이 번들링한 파일이 뭐 3.5메가야. 근데 리퀘스트를 보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받아올 때는 1메가에 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얘는 10개를 불러와야 돼. 얘는 하나만 불러와도 돼.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아무리 응답이 많은 거에 의해서 느려진다고 해도 다운로드 속도 못 따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월등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얘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애들은 비동기적으로 계속해서 알아서 불러올 거예요. 요청을 계속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빠르게 보여지고 그 뒤에 알아서 에이싱크하게 호출 알아서 해놓고 있고 사용자는 계속 뭐 딴짓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로드는 다 끝난 상태일 수 있어. 그럼 그 뒤에는 차이가 전혀 없게 되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근데 얘는 처음에 JS 파일 로드 할 때까지 블락킹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도 성능 면에서도 ES 모듈을 쓰는 게 참 좋은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답답합니다. 몇 년째 이게 계속되는. 아무튼 책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11주 또 11회차씩이나 됐으니까 한 달 거의 반 가까이 됐는데 같이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 계신 33, 32분 감사하고요. 기억할게요. 다음번에 혹시 스터디 열게 되면 그때도 또 인프런에도 모집을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때 또 뵙게 될 거나 또 다른 기회에 어디선가 뵐 일이 있겠죠. 네, 제 강의가 너무 빨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건 목적 자체가 그랬던 거라 그렇고 여러분 공부는 천천히 하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들어가십시오.